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의 장진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도 이제 소득 증빙만 되면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도 소득 증빙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 1년치 급여 정도를 요구하냐 하면 그래도 1년 정도 다녔으면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계약서가 있고 이 프리랜서 활동이 향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일정한 서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액의 보험 해약 환급금도 제 재산으로 산정이 되면 기각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거나 소액의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다고 바로 기각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할 때는 본인의 재산과 해약 환급금만 판정을 합니다. 다만 배우자하고 본인 간에는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그리고 보험의 해약 환급금도 일정 정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평가할 때 배우자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면 배우자 재산의 일정 부분까지는 본인의 재산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잘 설명한다면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큰 영향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같은 사행성 채무를 법원에서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뭘까요? 몇 년 전에는 사행성 도박이라든가 주식, 코인을 하기 위해서 대출한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개인회생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도박이나 주식, 코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되는 부분으로 인정을 했고요. 사행성 채무로 분류가 됐다 하더라도 위원이 신용대출의 원인이라든가 지난 1년간 발생한 그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명을 하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다면 도박이나 주식, 코인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임 비용 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손달료가 있고 회생위원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인지 때는 보통 3만 원 정도 하고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채권자 1인당 한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래서 대략 한 5명 정도다. 그럼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내는 거에 있어서 한꺼번에 낸다고 생각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0만 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400만 원 경우도 있고 그 이하인 경우도 있는데 300만 원이라도 의뢰인들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도 보통 개인회생 자체가 개시 신청까지 보통 3개월, 인가까지 6개월이 보통인데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분납하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보통 그렇게 결제하는 경우가 작년 초만 해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었는데 특정 카드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카드 결제에 대해서 분쟁이 좀 발생해서 실제로 소송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이자라든가 원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일부라도 그 자금 생활비라든가 쓰시고 일부 자금을 수임료로 납부하는 형태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2026년이) 2025년보다 조금 더 나은 이유는 생계비를 인정하는 그 기준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대략 143만 원 정도에서 한 153, 4만 원 정도로 좀 높게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기준 생계비 외에 또 특별하게 인정될 수 있는 생계비 요건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양육비라든지 병원비, 치료비 이런 부분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은 그런 근로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이 많다 보니까 변제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기타 생계비 형태로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이 확실히 2025년보다 더 회생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이게 회생을 혼자 준비하게 되면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각종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고요. 두 번째는 회생 신청서를 낸 다음에 보정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일반 법무법인이라든가 회생을 진행할 때는 대략 보정이 2번 내지 3번 나오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정이 제때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뭐 기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할 때 조금 비용을 들여서 회생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네, 기본 최저 생계비 이외에 그런 의료비라든지 학원비 이런 게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단순히 한 번 정도 낸 걸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의료비가 지출되고 앞으로도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 지출 비용은 공제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카드 내역이 제일 좋습니다. 카드 내역, 그 다음에 병원이라면 병원 진단서, 그 약국 영수증. 아무래도 신용카드 내역이 사용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카드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한 증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식이나 코인의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이나 코인을 했던 사람은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건부 인가가 났더라도 그 변제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를 꾸준히 하면 조건부 인가를 하더라도 차후에 면책을 받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예를 들어서 1년에서 2년 정도 잘 갚으면 변제를 하면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서 금지 명령 신청을 하는데 계좌라든가 이런 걸 압류한 부분을 집행 해제하는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 신청이 나오면 보통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충분하고요. 금지 명령이 나와서 결정문이 송달이 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가가 된 경우 5년이 지나고 다시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봤을 때 회생 개시 신청 자체가 조금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면 금지 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중지 명령 신청을 통해서 집행해제를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일단 금지 명령이 나왔다면 일단은 우리가 집행해제가 된다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요. 이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어느 뭐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을 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채권자들한테서 어떤 서면이라든가 전화나 이런 게 왔을 때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가능한 한 채무자들한테 압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는 편입니다. 네, 물론이죠. 꼭 뭔가 압박이 와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인 경우만 해당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고요. 그래서 회생으로 가는 게 거의 물이 목의 턱 밑까지 왔을 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 무릎 정도 왔을 때
우리가 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이 점점 차오르겠구나 이런 생각만 갖더라도 곤란할 정도의 상황만 됐더라도 회생 신청은 가능하고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그걸 갚는 또 그 부채의 탕감률 그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